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이제 총 8주로 실시하는 반 오늘 이제 개강인데요. 이제 저희는 목요일 날 4회짜리 하나 있고요.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요일 날 8회짜리 하나 있는데 두 반은 문제가 달라요. 저한테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 문제가 같으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문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패키지 선생님들 안에는 들어있는 거고요. 함께 들어있는 것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다는 판단이고요. 이제 마지막에는 문제를 거의 매일 풀어보다시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종강하지 않은 이렇게 문제 총정리 반들도 있는데 그 반들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 모고를 볼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는 실전 모고니까. 근데 이제 난이도는 이제 반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조절은 좀 할 거고, 오늘은 사실 이제 이번 주에 4회차 반도 개강을 했지만 그 난이도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미 4회차 개강한 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글쎄 제 기준에는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난이도를 맞췄다고 봐요. 근데 이제 풀어보신 선생님들은 어렵다 하셨어요. 어렵다 하셨고, 오늘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제 특별히 글쎄 이제 제 느낌하고 선생님들 느낌은 좀 다른데, 논술은 그냥 기출이나 이렇게 출제 예상되는 수준 그 정도 출제 수준으로 맞춘 것이고, 교육과정 A, B는 그 중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섞여 있어서 지금 이제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격변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다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간에 변화한 유아교육 과정의 방향에 맞췄어요. 유아교육은 지금 완전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해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설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내용이 완전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유아교육 이론은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뀐 이론에 맞게끔, 그게 막 되게 희귀한 신이론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가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는 방향에 맞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혹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셨겠지만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시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좀 의도적으로 섞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런 문제는 여기서 풀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비슷한 문제 나오면 무조건 맞추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도 풀어봤다 이렇게 그냥 뿌듯하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부터 좀 보도록 하실게요. 논술은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논술 보시면은 여기 논술에서 다루고 있는 테마들은 그냥 이제 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교육과정에서도 쓸만하고, 그다음에 논술에서도 혹시나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주제들을 조금 이렇게 선별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작년에 교육과정 시험에도 나왔었죠. 그렇죠? 나왔었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 국가교육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죠? 그만큼 보장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귀족들만 교육받을 수 있었어요. 아주 중세 이렇게 공교육이 실시되기 이전의 교육은 국가에서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은 부자들만 받는 거, 최고위층만 받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근대 이후에 국가교육과정이 실시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자녀하고, 그렇죠? 노비의 자녀하고 같은 교실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국가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교육과정인데, 원래 유아는 국가가 보장 안 해줬어요. 있는 집 애들만 유치원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누리과정 실시되고 유아교육법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유아교육과정에 국가교육과정입니다 이렇게 딱 천명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된 겁니다. 그 말은 이제 곧 국가교육과정 될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도 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유아교사들은 우리가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걸 명백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아교육계에서는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유아교육법이 생긴 것보다 어쩌면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 중등 교육과정은 이미 국가교육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은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공교육기관 교사가 될 사람들인데, 국가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국가교육과정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의 차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국가교육과정의 의미는 제가 교육사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쵸?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그쵸? 우리는 이제 공립교사가 될 거니까,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유치원 수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유선택 놀이하고 자유놀이인데, 요거 이제 자유선택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은 자유선택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에 이제 3호세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유선택 활동을 했었죠. 그쵸? 자유선택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자유놀이. 둘 다 사실은 프리플레이의 의미로 들여온 거예요. 프리플레이의 의미로 들여왔지만은, 얘는 응용하면서 이제 좀 방향이 이상하게 간 거죠. 자유선택 놀이는. 가장 단점은 자유선택 놀이 안에 자유도 없고 선택도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유놀이를 들여온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자유선택 놀이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선택 놀이에 자유도 없고 선택도 없는 거예요. 자유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단 유아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디서 놀 건지 이런 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자유의 대표적인 내용은 뭡니까? 자유의 대표적인 내용은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자유선택 놀이는 시간, 공간 싹 다 제한하잖아요. 그거는 애들 입장에서는 놀이가 아니라 일이에요, 일. 그쵸?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넌 여기서 놀아. 여기서 놀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는 자유놀이가 아니고 그냥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쵸? 입장 바꿔서 선생님들한테 친구가 우리 놀자 해놓고 친구하고 이제 좀 이렇게 쉬려고 만났는데, 여기 앉아서만 너는 놀아라 이러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가버리겠죠. 그렇죠?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유놀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선택 놀이의 문제점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선택권을 유아한테 줬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유아중심 교육과정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 자, 유아중심 교육과정은 뭐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뭐죠? 항상 유아 중간점, 뭐 놀이 이렇게 해갖고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하니까 유아중심, 놀이중심 이제 구분을 잘 못하기도 하는데, 유아중심의 반대말은 뭐죠? 교사중심. 그죠? 유아중심의 반대말은 교사중심이고요. 그럼 놀이중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놀이중심의 반대말은 교과중심, 학문중심. 뭐 이렇게 되겠죠. 조금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 유아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할 때 교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 교사는 그러면은 완전히 무슨 이제 종노릇 하면 되는 건가. 투명 인간이 돼야 되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완전히 교육과정이 유아중심이 아니고 너무 지나치게 교사중심이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유아들한테 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교사와 유아가 이제 동등해지는 거죠. 근데 한 번도 동등한 적이 없잖아요. 항상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하는 그런 거에, 교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에 우리는 다 익숙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유아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을 유아들한테 상당 부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유아들한테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공간이든 시간이든 그 다음에 어떤 놀이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상호 협의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놀이에서 출발해서, 자유놀이에요, 여기서는. 그렇죠? 놀이에서 출발해서 놀이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치원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놀이, 활동, 일상생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놀이가 이렇게 메인이에요. 놀이가 메인이고, 이제 놀이를 하는 걸 교사가 관찰해서 보고, 아, 이 놀이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 놀이에 사전 경험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판단이 들 때 활동을 넣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활동이 아이들 놀이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놀이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놀이를 보면서 선생님이 활동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협의해서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거죠. 옛날하고 좀 달라진 점이죠, 그것이. 그래서 활동을 애들이 놀이에 도움되는 활동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놀이가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은 예전에는
이게 애들 좀 놀고 있으면 자 이제 우리 다른 활동할 시간이야. 모두 제자리 다 넣어 막 만들어 놓은 거 다 부시고 다 넣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놀이가 메인에 있고 정리를 한 일주일 동안 안 하기도 해요. 진짜 유치원에 가보면은 물론 이제 쓰레기 치우고 이런 건 하죠. 근데 이제 놀이를 자기들이 놀이한 거 치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내일 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만든 거잖아요. 지네가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치우는 거 싫어하면은 그 놀이가 끝날 때까지 계속 놔두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제자리 이런 걸 막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봐서. 그렇죠? 그리고 간식 뭐 이런 것도 물론 식사 시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식사를 막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식사 시간 뭐 이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이렇게 옮기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은 일단 이제 애들한테 교과 중심, 학문 중심이 아니고 자유놀이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활동이라든지 일상생활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가미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교육 뭐냐 하면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출발할 때 이제 그 전에 이미 협의가 다 있었어요. 그쵸? 이제 그런 내용은 제가 이전에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유아교육과정의 개편 방향이 이미 교육부 홈페이지나 이런데 공문으로 다 게시됐었어요. 그쵸? 그때 이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논의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유아 사교육이었어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백그라운드에는 유아 사교육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먼저 논의된 그런 전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함께 유아 사교육 요거를 좀 이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교육은 자유놀이하고 완전 배치되겠죠. 유아들한테는 사실은 이제 국제협약이나 이런 데서도 유아들한테는 놀 권리 이런 거 보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아들도 이제는 참여의 권리가 있잖아요.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유아 사교육은 유아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 어른들한테 선택권을 안 주고 강제로 뭘 시킨다 그러면 가만 안 있겠죠. 그렇죠? 근데 유아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그런 권리가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얘네들은 미성년자이고 선택할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어른들이 선택해주고 뭐 어른들이 정해주면 얘네들은 그냥 따라가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참여의 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대되었잖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달라진 게 유아 권리 보장 차원에서 옛날에는 보호해주고 이런 아이들을 소극적으로 권리를 보장해줬다면 지금은 적극적인 권리. 얘네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권리가 굉장히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유아 사교육에는 유아의 그런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아이들이 자유롭게 느끼려면 시간과 공간의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교육을 뭐 영어 배우는 거 이런 거 애들이 선택하겠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막 수학 배우고 피아노 엄청 막 1시간 동안 치고 이런 거를 애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유아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유아 권리를 사교육이 어떻게 침해하는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선택권이 전혀 없어요. 선택권이 전혀 없고 참여의 권리, 그러니까 유아의 기본권을 완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교육을 받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는 엄청 많아요. 극단적으로는 지금 이제 사실은 사교육 많이 받는 애들도 많거든요.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 안 나서 그렇지 소아정신과 이런 데 치료받는 애들 진짜 많다 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애들이 놀아야 되잖아요. 발달 단계상 얘네들은 자유놀이가 맞는 애들인데 1시간 동안 앉혀놓으면은 이게 이제 너무 재밌다 이런 애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학습이 더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 시기에는 해야 되는 게 뭐죠? 유아 시기에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제 열심히 뛰노는 거랑 기본 생활 교육 이런 게 조금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기본 생활 교육이 안 돼요. 기본 생활 교육까지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 막 1시간씩 앉아서 배우면서 영어는 재밌다 이러는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거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확률이 훨씬 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부정적인 효과는 얘네 기본 생활 교육도 안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이런 확률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거 쓰셔도 이제 답은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 인성 교육의 덕목
덕목은 뭐 그 이제 교육부 자료집에 있는 것 중에 찾아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인성교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그 인성교육 항목 쓰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은 뭐가 있죠? 교수학습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거 아무거나 다 쓰셔도 돼요. 그것만 안 하시면 돼요. 얘들아 주지적인 거, 얘들아 지금부터 너는 인사 잘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빼고 딴 건 다 됩니다. 근데 요즘에 강조하는 것은 어떤 거죠? 자연 친화적인 거, 자연 친화적인 인성교육, 가정 연계하는 인성교육, 요걸 강조하니까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서 쓰시면 더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룸펜 브레너하고 앱스테인 뭐 이런 이론들은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거죠, 뭐 그렇죠? 오늘은 교육과정에도 제가 브룸펜 브레너 냈고요. 브룸펜 브레너는 뭐 구이론이든 신이론이든 하여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브룸펜 브레너가 유아교육과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고 아동학과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친분 따라 학자의 친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이제 그 유아교육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니까 교수들이 이제 문제 내러 가서 생각나는 걸 내겠죠. 생각도 안 나는데 문제 내는 건 별로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브룸펜 브레너는 생각이 딱딱 날 확률이 커요. 요즘에는 학회를 개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우리 유아교육과끼리 모여서 이렇게 학회를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달라요. 기조연설하고 이런 거 전부 교육학과 사람들이 와서 기조연설을 하고, 그 이제 국내외 학자들, 외국 학자들도 와서 많이 기조연설을 하고요. 아동학과 선생님들이 되게 이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 아동학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학제 간의 교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최근의 방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모든 학계의 흐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래서 출제 경향도 조금 바뀌는 것도 그런 영향도 좀 있어서 일반 교육학적인 이론도 완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육학 문제를 옛날처럼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흐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 이론도 중요한 것들은 조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동학하고 이제 유아교육학과의 교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꼭 이렇게 문제도 내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관련성 있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브룸펜 브레너는 좀 잘 알아놓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브룸펜 브레너, 앱스타인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여기 조금 그래도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게 이렇게 대화들이 있고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쓰실 때, 답안지 쓰실 때는 일단 여기 5점이, 그쵸, 5점이 좀 글 잘 쓰는지 못 쓰는지 보겠다 이런 게 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석박사 논문 쓰는 거 아니니까 막 엄청난 명문장을 막 이렇게 진짜 막 흠 하나 없이 그렇게 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론, 결론도 조금 잘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잘 쓰라는 말은 이제 말이 되게 좀 쓰시고, 분량도 딸랑 한 줄만 이렇게 쓰지는 마시고 한 3줄에서 5줄 뭐 요 정도는 서론 결론 맞춰주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논리적 체계, 이거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 맞추시면 어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논술의 체계도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론하고 결론은 한 3줄에서 5줄 뭐 요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정규 코스 안에 있는 논술 문제풀이반에서 제가 만능틀 드렸었어요. 서론, 결론, 만능틀. 그래서 문풀반에서는 다 드리려고 해요. 지금 마지막 그 모고반에서는 요거 만능틀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제 문제를 풀러 오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초심자들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이제 다른 문제는 풀 게 없어가지고 이제 제 문제 풀어보러 오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뭐 기출 또 풀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기출 다 외웠는데, 그렇죠? 자, 뭐 기출 변형도 마찬가지예요. 기출 변형은 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기출 다 아는 거를 변형까지 해서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거를 푸는 거는 좀 아니고, 왜냐하면 기출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그 시험장에 들어가 보고 나서 풀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쓰럽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기출을 그렇게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개인지도 하면서도 기출 풀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기출 숙제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기출을 풀어봐야 되는 이유는 문제가 되게 좋아요, 기출 문제가.
왜냐하면 이 이제 교수들이 나름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혼자 내도 문제가 좋은데 팀으로 모여서 합숙하면서 외부하고 다 남편 자식 다 두절하고 이렇게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진짜 문제 안 낼라 그래요. 그렇게 4주씩 갇혀 있어도 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안 낼라 해요. 근데 봉사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그런 또 그 사회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지. 돈은 좀 주긴 하죠. 가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문제를 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문제 질이 굉장히 좋아요. 기출문제 질은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전문가들이 머리 싸매고 앉아서 낸 문제를 왜 비전문가가 바꾸는 걸 뭐하러 풀어봐요.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나가도 되는 애들을 머리 뒤 흥컬고 막 이렇게 눈도 막 애꾸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을 공부하실 거면 기출을 실전처럼 풀어보시기 바래요. 기출 무시하지 마시고 기출을 이제 완전 다 외우신 분들은 한 30분 만에 풀어보시고 조금 덜 외우신 분은 50분 만에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실전처럼 딱 풀어가지고 내가 이 내용 중에 뭐 모르나. 그 다음에 문제가 좋으니까 이 교수가 뭘 물어보는 거지 지금? 답을 뭘 쓰라는 거지? 그리고 모범답안 다 나와 있으니까요. 뭘 쓰라는데 내가 어떻게 어긋나게 바이어스 뭐 했지 내가? 이런 거를 체크하는 용어로 쓰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은 유아교육과정도 싹 다 바뀌었는데 기출을 분석하고 앉아 있어봤자 그게 선생님들 득점에는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 브룬펜 브레너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그거 찾자고 기출을 지금 20몇 년 된 기출을 새로 그걸 변형을 해서 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그건 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만약에 분석하시고 싶으면 진짜 기출을 보세요. 좋은 문제인 진짜 기출을 분석을 하시는데 그거를 문제 답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요. 실전처럼 풀어보시면서 문제 자체를 분석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어요. 문제 자체를 보시면서 1번 문제에서 이게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지? 한 줄로 딱 쓰시고 뭘 묻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답 쓴 거, 내가 이거 감점됐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는 용도로 쓰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은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문제 많이 풀게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논술이 지금 되게 쉽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함정은 있어요. 어느 해 갑자기 팍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 쉽게 나왔다고 출제자들이 올해도 쉽게 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저도 이제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지만 예전에도 뭐 출제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을 풀으시는 문제 출제하지만 문제를 낼 때 남하고 똑같이 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논술도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워질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려운 문제도 한 번씩 드리긴 할 건데 논술도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려워지면 이제 완전 폭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논술도 갑자기 어려워질 확률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원고지에서 이런 형태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줬고 어느 날 갑자기 팍 어려워질 확률에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서론 결론 3줄에서 5줄 되는데 요거는 제가 만능틀을 좀 드릴 거니까 그게 혹시 서론 결론을 원래 잘 쓰시는 선생님들은 만능틀을 안 보셔도 되고요. 서론 결론에서 시간 엄청 끄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만능틀을 좀 외워가지고 시간을 줄이는 용도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내용은 중요한 게 뭐죠? 한 문제당 한 문단으로 구분을 좀 하시면 좋겠고 빠짐없이 쓰시기 바라고요. 뭐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제가 다 아까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쵸? 그냥 좀 훑고만 지나갈게요. 제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논술 시험 보시기 전에 이 정도 이론은 좀 갖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 문제마다 다 이렇게 이론을 해드릴 거니까 이 이론을 공부하시면 어떨까요? 교육과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면접에도 도움될 수 있고 논술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쭉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국가수준, 지역수준, 학교수준 이렇게 보장하고 있다고 유아교육법에서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시고 국가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교육의 보편성, 공통성 그리고 법제적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뭐 설명하려면 할 게 되게 많은데 이것도 법은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유아교육 안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의미예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보편성, 공통성 어느 유치원, 어느 지역 우리나라 어디서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하여튼 교육의 질이 똑같이 보장돼야 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초중등 이런 거 강력하게 보장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서울 엄청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징계 먹은 선생님이 막 농어촌, 산촌 이런 데로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평등성, 진짜 평등성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해서 보편성, 공통성 이런 거 보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저기 이렇게 산골에 아니면 바닷가 바로 옆에 바닷가 낭만적인 이런 거 말고 이제 좀 소득 수준이 낮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학생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 수 없다고 컴퓨터도 없이 해놓고 선생님은 징계 먹은 선생님 거기 처벌의 의미로 보내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컴퓨터도 더 좋은 거 주고 2명이 있더라도 볼링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편성과 공통성인데 유아교육도 이렇게 강력하게 보장해주겠다는 의미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아직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해주고 있죠. 교사 페이도 원장님이 주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 수준, 지역 수준, 학교 수준. 국가 수준은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거. 지역 수준은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학교 수준은 개별 유치원, 그 다음에 다양한 유아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유아중심 교육과정. 유아중심 교육과정. 자, 유아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 유아중심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아 스스로 자주성, 책임감,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고요.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뭐예요? 놀이나 활동의 시작, 중간, 끝을 애들이 정하는 거죠. 규칙도 변경할 수 있고 이게 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몇 시에 시작해서 여기서 몇 시까지 해라 이런 거는 절대 놀이중심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유아중심, 놀이중심 구별해서 좀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유선택 활동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자유선택 활동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원래 자유선택 활동으로 들여온 게 아니라 자유놀이의 형태로 처음에 도입한 거예요. 프리플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똑같아요. 영어는 똑같은 거를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퍼뜨렸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선택 활동, 자유선택 놀이 요거의 이제 문제점은 말씀드렸지만 영역 구성 이런 거 성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영역 중심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놀기 싫어도 놀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유놀이의 특징은 이제 자유놀이라 하면 비구조화된 놀이예요. 그렇죠? 그냥 애들이 마음대로 놀이하는 거. 그런 게 자유놀이입니다. 그리고 놀이는 상상. 그렇죠? 자유로운 상상. 진짜 자유. 상상하려면 시공간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아사교육 보시면 유아사교육의 부정적인 효과, 문제 행동을 유발한다. 이게 이제 그냥 점잖게 얘기해 놓은 건데 잘못하면 정신치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본생활교육에 어려움이 있어요. 기본생활교육이 진짜 중요한 시기인데 그리고 유아사교육은 아이들의 기본권이죠. 생존권이나 마찬가지예요. 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놀 권리를 침해하는 이유는 부모가 선택해요. 애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간은 애들은 이제 1시간 단위 이렇게 집중을 절대 못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발적인 흥미나 집중 시간을 완전히 어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들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사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쉼과 놀이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행복한 유아는 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유아의 행복은 놀 권리고 이런 놀 권리는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다 보장하고 있어요. 보호, 참여, 제공, 3P 이런 것들을 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아의 행복은 놀이에서의 자유, 놀이 속의 사회적인 관계, 놀이와 놀이가 아닌 것의 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아이들의 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놀이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자유다. 자유의 핵심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자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놀이 속에서의 사회적 관계. 요거는 어른이 생각해서 이렇게 끼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른이 보는 거랑 진짜 얘네들의 관계는 다르다. 이런 거. 근데 이 놀이 속에 굉장히 다양한 역동적인 관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이와 비놀이 이 구분은 사실은 자유가 있느냐 아니냐 이거의 차이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놀이에서는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성교육의 덕목들, 여기는 이제 교육부 자료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자, 이거 플러스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인성의 덕목도 보셔야 하고요. 인성교육의 방법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뭐 주지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안 좋고, 다양한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이나 뭐 내용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정 연계 필요하고. 자,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죠? 교사의 역할 변화. 요거는 지금 실행 자료집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지난 시험에 그 책무성, 자율성 뭐 이런 거 시험에 났죠. 자율성이 났었죠. 자율성이 책무성보다 조금 쉬운 개념이니까 시험에 났었는데, 이제 사라초의 뭐 교사의 그런 역할 이런 거 우리가 외우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좀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행 자료집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 이런 건 이제 사라초가 이야기한 거죠. 기존에 사라초가 이야기한 것인데, 이거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죠. 일과 계획, 내가 한 대로 해, 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자율성, 책무성, 요거 두 가지를 가장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어요. 자,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이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학급 아이들한테 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교사의 책무성이에요. 그죠? 책무성은 뭐죠? 책임성 있게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자유놀이에 대해서 연구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 59개 내용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이 아이들의 놀이를 자유롭게 자율성 있게 운영할 능력이 되겠죠. 능력도 없는 그런 교사라면 사실은 자율성 안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유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근데 자율성을 안 주면은 무슨 학교가 군대도 아니고, 그렇죠? 획일적으로 지침을 딱 줘가지고 이대로 해라 이런 거는 군대지 학교가 아니고, 교육의 원래 특성은 아이들마다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능력도 다르고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교육에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그게 교육이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그게 교육입니다. 그렇죠? 자율성을 보장 안 하면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율성을, 더구나 이제 유아 단계에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교사들이 책무성, 그러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자세를 갖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자율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책무성이 자율성을 뒷받침할 때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 인식 및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 실행 자료집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이 더 있죠. 실행 자료집에서는 59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공부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미리 계획한 계획안, 요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 더 옛날보다 더 높은 전문성,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지만 교사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의 역할 요약하면, 첫째,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해야 되고, 세 번째는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해야 되고, 넷째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역할인데, 여기서 함께 배운다는 것은 유아들과 함께 배우는 것도 있고 교사들이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행 자료집 정리해 놓은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가정과 유치원의 연계,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다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브룬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 그 다음에 부모 참여, 가정 연계 이런 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유치원과 가정 연계에서 앱스타인이 이야기한 부모 참여의 6가지 유형, 요거는 이제 암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범 답안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요거 서론이죠. 자, 서론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서론은 처음에 이제 의미 쓰고,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소개 쓰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 글에서는 뭐뭐 이런 거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렇죠? 논하고자 한다의 내용은 문제에 있는 거 그냥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좀 빠뜨려서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지금 내가 쓰려고 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제가 만능틀 드리는 거는 요 부분을 드리겠죠. 요거는 글마다 다르니까. 그렇죠? 시간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만능틀 외운 거 의처럼 이렇게 하나 딱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쓰시면 그냥 이제 쓰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쓰시고 자 그리고 각 문제에다가 번호 쓰는 거는 수험생 유의사항에 나와 있으니까 번호 쓰시기 바라고요. 혹시 올해부터 쓰지 마라. 뭐 이렇게 수험생 유의사항이 바뀌면 그때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시험 볼 때 돼서 수험생 유의사항이 나오니까 그거 보고 다시 우리가 준비하면 되고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번호 쓰는 게 맞았었어요. 그렇죠? 한 문제당 한 문단이라 하면 요거 시작할 때 한 2칸, 3칸 들어가서 시작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뭐 2가지 써라 이러면 첫째, 둘째 이렇게 써주시고 그런 거 없으면 이제 그냥 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분량은 제가 봤을 때는 한 페이지는 다 꼭 채워주시고 뒷페이지도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죠. 뭐 많이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 오버하면서 막 쓰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앞면은 다 채워주시고 뒷면도 조금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뒷면에 최소한 한 5줄 이 정도는 좀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너무 조금 썼는데 만점 받은 그런 거를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 페이지는 넘겨주시고 혹시 이제 진짜 글을 빨리 쓰시고 나는 점수 정말 잘 받고 싶다 이러면 끝까지 꽉 채우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좋지만 이제 시간도 잘 없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한 페이지 쓰고 한 5줄 뭐 그 정도는 채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도 처음에 이제 그리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시간 배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른데 요새는 구조도를 막 옛날처럼 너무 자세히 쓰지는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쓰는 원고지 분량이 작아서 이제 그렇게들 하셨는데 자 그래서 지금 시험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도 자세히 해서 옮겨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도 아예 안 쓰고 옮겨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딱 맞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그걸 다 실제 시험에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시험장처럼 많이 해보시길 바래요. 자 여기 뭐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 문제당 한 문단 지켜주시고 여기 또 결론이죠,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그렇죠? 결론에 들어갈 부분은 이제 요약, 그렇죠? 요약 더하기 시사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시사점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근데 요거 제가 드리는 만능틀은 요거 시사점이겠죠. 요약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분량은 서론도 결론도 한 3줄에서 5줄 정도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선생님들이 통상 답안지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쓰는 편이에요. 문장들 좀 참고하실 문장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길게 쓰는 편인데 저만큼 길게 쓰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첫째는 뭐다 이러고 그냥 진짜 너무 간단하게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만 쓰고 지나가면 한 페이지도 안 돼요. 3분의 2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첫째 뭐다 한마디 정도 마침표 하나 정도 더 찍게 분량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는 뭐다 또 마침표 하나 정도 찍게 설명해 주시고 그 정도는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논술은 지금부터 꾸준히 일주일에 1~2개씩 다양한 논제로 꼭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논술 해설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교육과정 A 리뷰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